사소한 흔적 하나가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이웃일지도 모르는 사건. 그리고 그 속에 감춰는 반전. 지금부터 아줌마 탐정의 사건 일지를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을 새로운 사건이 파헤치고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수수께끼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나는 1982년생 평범한 주부이자 동네에서 은근히 소문이 난 해결사 아줌마 윤혜진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지방 장기 파견을 나가 있어서 집은 늘 적막했지요. 아침이면 시장을 보고 돌아와 장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 정리하고 남는 시간엔 쿠폰을 오려 모으는 게 작은 낙이었어요. 다들 쓸데없다고 웃었지만 나는 그 조각난 종이 하나에도 흔적과 질서가 있다는 걸 느끼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전에 시장을 다녀와서 장바구니를 풀고 있었어요. 고등어를 씻어 냉동실에 넣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지훈이었어요. 미용실 원장으로 동네 소문을 제일 빨리 듣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혜진아, 큰일 났어. 세연이가 이틀째 연락이 없어. 예약도 펑크냈고 전화도 꺼져 있어. 나는 순간 대수롭지 않게 웃으려 했어요. 애가 그냥 어디 여행 간 거 아니야? 요즘 다들 답답하다고 훌쩍 떠나더라. 지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야. 그냥 연락 두절이 아니야. 뒷골목에서 세연이 장바구니가 발견됐어. 그게 말이 돼? 내 손에서 고등어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쿵 떨어졌어요. 장바구니를 버리고 사라졌다니. 그건 아줌마들의 생명줄 같은 거예요. 장바구니를 두고 간다는 건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는 바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집을 나섰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왔는데도 발걸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시장 입구의 상인들이 아줌마 오늘도 빨라 하며 농담을 던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하니 지훈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벌써 창백했고 손은 계속 머리칼을 꼬집으며 떨고 있었어요. 여기야. 뒷골목에서 찾았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들어갔어요. 골목은 생각보다 더 음습했어요. 양옆으로 벽돌담이 이어졌는데 장마철 습기가 아직도 배어있는 듯 축축했어요. 담벼락에는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구석에 장바구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무릎을 굽혔어요. 장바구니 안에는 반쯤 썩은 고등어 한 마리와 구겨진 전단지 몇 장이 있었어요. 얼핏 보면 그냥 버려진 쓰레기 같았지만 내 눈에는 달랐어요. 먼저 전단지를 집어들었어요. 모서리가 2번 접힌 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움켜쥐었다가 흘린 흔적일 가능성이 컸어요. 보통 가만히 들고 다니면 이렇게 접히지 않아요. 도망치듯 움직였을 때 생기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안쪽. 희미하게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립스틱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입술이 다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면서 번진 각도였어요. 억지로 누른 흔적이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훈아, 이거 그냥 단순 가출 아니야. 누가 억지로 끌고 간 것 같아.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내 말이 그거야. 그런데 경찰은 아직 그냥 연락 두절로만 보는 것 같아. 그 순간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탐정님, 또 현장 망치고 계시네요. 나는 몸을 돌렸어요. 강도혁 형사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는데 그 시선이 은근히 날카로웠어요. 그는 일부러 아줌마 탐정이라 부르며 나를 자극하곤 했지요. 저는 망친 게 아니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경찰 수사 현장이에요.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형사님 눈에는 이 작은 흔적이 보이나요? 전단지 접힘, 립스틱 번짐, 이런 건 그냥 지나치죠? 나는 일부러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어요. 도혁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은 못하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걸 알았겠죠. 그때 골목 끝 하수구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수건을 꺼내 길게 말아넣고 집게처럼 사용했어요. 끄집어내자 낡은 열쇠고리가 딸린 작은 금속 조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는 보라색 섬유가 엉켜 있었어요. 보라색 섬유라 흔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담요나 시트에서만 잘 떨어져 나오거든요. 순간 소름이 쭉 돋았어요. 나는 도역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세연 씨를 급히 끌고 가면서 흘린 거예요. 도역은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혜진 씨, 이건 위험한 길이에요. 괜히 끼어들다가 다칠 수 있어요. 나는 비웃듯 말했어요. 다칠 각오라도 해야죠. 누가 우리 동네 사람을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지우는 옆에서 울먹이며 제발 세연 좀 찾아줘 하고 매달렸어요. 그 울음이 내 가슴을 찌르듯 울렸어요. 나는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장바구니를 안아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훈의 손을 붙잡고 곧장 관리사무소를 향했지요. 이런 때 제일 든든한 건 동대표 미숙 언니였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까칠하다 소문났지만 사실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경비실, CCTV, 주차 문제까지 꿰뚫고 있어서 웬만한 형사보다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안에는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고 모니터에 골목길 영상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나는 미숙 언니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세연 씨가 사라졌어요. 장바구니만 남겨두고요.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숙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곧바로 리모컨을 눌렀어요. 그 시간대 골목을 확인해보자. 언제쯤이야? 어젯밤 10시 반쯤이요. 화면 속 시간대를 돌려보니 어두운 골목에 그림자가 흔들렸어요. 화면은 뿌옇게 깨져 있었지만 분명 검은색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다가 잠시 멈추는 게 보였어요. 차체 옆으로 뭔가 던져진 듯한 동작도 어렴풋이 잡혔어요. 바로 장바구니였겠죠. 그리고 차가 다시 움직일 때 뒷좌석 창문 사이로 보라색 천 같은 게 흔들리며 스쳤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하수구에서 건져낸 보라색 섬유와 이어지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차 번호판은 안 잡히네. 일부러 가렸네. 미숙 언니가 이를 갈 듯 말했어요. 도혁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개조된 차 같네. 번호판이 특수 필름으로 처리돼서 빛이 반사되면 하얗게 날아가. 이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야. 내 심장은 요동쳤어요.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끌고 갔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다빈이가 들고 온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3이라 시험 공부에 치여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번쩍였어요. 이모, 제가 어제 근처 와이파이 로그를 캡처했거든요. 보통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신호는 없는데 어제 딱 10시 반쯤에 BORAOG라는 테더링이 잠깐 잡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라색 섬유, 보라색 천, 그리고 와이파이 이름까지 보라. 머릿속에 섬뜩한 연관이 이어졌어요. 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빈에게 물었어요. 그거 추적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는 못 잡지만 신호가 이동하면서 찍힌 흔적은 남아있어요. 골목에서 출발해서 북쪽 큰 길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길은 오래된 모텔촌으로 이어지는 길이었거든요. 며칠 뒤 지훈이 미용실에서 손님들 얘기를 모아왔다며 나를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침통했어요. 혜진아, 이상한 얘기가 돌아. 세연이가 유부남이랑 몰래 만났다는 소문이야. 모텔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대. 나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중요한 시국에 그런 소문을 흘린다는 게 말이 돼? 누가 일부러 물타기 하는 거 아냐?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치를 봤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동네 사람들은 벌써 수군대기 시작했어. 불륜으로 잠적한 거라고. 나는 두 손을 움켜쥐었어요.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분명 납치 흔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뒷말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혁도 나와 함께 CCTV를 더 뒤졌어요. 모텔 골목 영상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나타났어요. 몸집과 키가 얼핏 세연이와 비슷했어요.
그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지요. 봐요. 다들 이걸 세연이라고 떠벌리고 있어요.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니에요. 저건 세연 씨가 아니에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세연 씨는 오른쪽 어깨를 늘 살짝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데 저 여자는 어깨가 펴져 있어요. 그리고 신발. 세연 씨는 늘 굽이 다른 갈색 로퍼만 신는데 저건 새 운동화예요. 도혁은 잠시 나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아줌마 탐정답네. 난 그런 디테일은 못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니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 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조롱하듯 진실을 감추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차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지금도 세연이 같은 차 안에 갇혀 울고 있지는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나는 다짐했어요. 불륜이든 잠적이든 그런 헛소문에 세연 씨를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며칠 동안 나는 골목길과 시장을 오가며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은 말뿐이었어요. 그 사람 불륜이라더라. 모텔 다니던데? 집 나간 거 아냐? 같은 말이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직접 본 장바구니, 립스틱 자국, 전단지 접힘, 보라색 섬유, 그 모든 게 분명히 납치의 흔적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저 자극적인 소문만 퍼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세연 씨가 그렇게 가벼운 여자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소문에 묻히게 두지 않을 거야. 증거를 더 찾아야 돼. 그래야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내일 밤에 같이 골목 잠복합시다. 그 SUV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도혁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혜진 씨, 이건 위험하다고 말했잖아요. 형사님이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냥 저 혼자 나가게 둘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내 말대로만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 날 밤 우리는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어요. 습한 공기 속에서 모기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때렸고 내 심장은 두근거려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렀어요. 지우는 미용실 뒷문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떨고 있었고 다빈이는 근처 지붕 위에 작은 센서를 설치해 두었어요. 움직임을 감지하면 신호가 오도록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낮고 둔탁한 배기음이 들려왔어요.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도혁을 바라봤어요. 들리죠? 어제 그 차예요. 도혁은 내 손목을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요. 내가 신호하면 그때 따라와요. 검은 SUV가 골목에 들어왔어요. 전조등이 꺼진 채로 서서히 미용실 뒷골목으로 다가왔지요. 그 순간 내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괴물이 꿈틀대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 잠시 멈추더니 안에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큰 체격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골목 구석에 내려놓았어요. 형사님, 지금이야. 내가 속삭이자 도혁이 갑자기 몸을 날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따라 달려나갔지요. SUV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시동을 걸었고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도혁은 그 남자의 팔을 붙잡았지만 상대는 힘으로 도혁을 밀쳐냈어요. 나는 가까이에 있던 빗자루를 잡아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남자가 휘청이며 넘어졌지만 SUV가 곧장 돌진해 그를 끌어올리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어요. 도혁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혜진 씨 미쳤어요? 방금 치일 뻔한 거 몰라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그 남자가 뭘 내려놨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SUV가 사라진 뒤 골목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수건을 꺼내 장갑처럼 손에 감싸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휴대전화가 있었어요.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이 켜져 있었어요. 그 속에 남아있던 배경화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어요.
거기엔 세연 씨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지훈이 그걸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세연 언니 맞아, 이건 언니 거야. 나는 손끝이 떨려왔어요. 납치는 명백했고 세연 씨는 아직 어딘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도혁은 휴대전화를 조심스레 받아들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넘어가야 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사님,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세연 씨를 끌고 간 거라고. 그리고 저 SUV, 보라색 섬유, 와이파이 전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다빈이의 센서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멀리서 다시 SUV의 배기음이 울려 퍼졌지만 이번엔 이미 늦었어요. 그 차는 흔적만 남기고 달아나 버렸어요. 나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두려움, 분노, 억울함이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건은 절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걸.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세연 씨,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이 동네 아줌마의 눈과 손으로 당신을 꼭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SUV가 사라진 뒤 내 안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어요.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세연 씨를 끌고 갔고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단서들을 쥐고 있었어요. 보라색 섬유 하수구 속 열쇠고리, 그리고 버려진 휴대전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대표 미숙 언니와 다시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했어요. 눈이 빠질 정도로 화면을 돌려봤지만 SUV의 번호판은 끝내 알아낼 수 없었어요. 필름이 더 씌워져 있었고 전조등 불빛이 닿으면 번호판이 하얗게 번져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야. 미숙 언니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전문적인 놈들이 하필 우리 동네 아줌마를 건드린 거예요. 이건 절대 용서 못해요. 지우는 계속 미용실을 오가며 손님들에게 귀동냥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지훈이 흥분한 얼굴로 나를 불렀어요. 혜진아, 큰일 났어. 동네에서 세연이가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달아났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 손님들이 죄다 그 얘기만 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꽉 움켜쥐었어요. 뜨거운 김이 손바닥을 데우는 것도 잊을 만큼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납치 흔적이 뻔히 있는데 불륜이라고 몰아간다고. 이건 누가 일부러 흘린 소문이야. 진실을 덮으려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증거보다 소문을 더 믿잖아. 벌써 미용실에서 세연 씨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 눈앞이 아찔했어요. 억울했어요. 누군가는 끌려갔고 그 진실이 입방아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혁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혜진 씨, 증거는 부족해요. 지금 가진 걸로는 강제 실종이라 단정하기 힘들어요. 나는 그를 노려봤어요. 그러니까 더 찾아야죠. 제가 본 건 확실해요. 립스틱 자국, 보라색 섬유, 전단지 접힘, 그리고 세연 씨 휴대전화까지. 이게 납치가 아니면 뭐예요? 도혁은 한숨을 쉬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알았어요. 같이 확인합시다. 다만 무리하지는 말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무리라도 해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은 소문만 믿으니까 내가 증거를 더 끌어내야 해요. 다음 날 다빈이가 새로운 단서를 들고 왔어요. 이모, 어제 SUV가 빠져나간 길 근처에서 또 BORAOG 신호가 잡혔어요. 같은 이름의 테더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보라 역시 같은 놈이야. 와이파이를 켜는 버릇까지 숨기지 못하는군. 다빈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동 경로를 찍어보니까 신호가 나타나는 구역이 일정해요.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잡혀요. 재개발 구역.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갈라져 싸우던 곳이었어요. 땅을 팔아 넘기자는 사람과 끝까지 버티자는 사람들.
세연 씨도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혹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지훈과 미숙 언니를 불러 모았어요. 혹시 세연 씨가 재개발 문제 때문에 위협받은 적 없었나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얼마 전에도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어.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미숙 언니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나도 들었어. 조합 애들이 밤마다 찾아와서 문 두드렸다더라. 그래도 세연 씨는 안 찍었지.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었어.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세연 씨의 실종은 불륜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과 얽힌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문이었어요. 불륜이라는 헛소문이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게 세연 씨를 지켜줄 유일한 진실을 가리고 있었어요. 나는 도혁에게 말했어요. 형사님, 불륜설은 누군가 흘린 거예요. 세연 씨를 욕보여서 사건을 덮으려는 거죠. 우린 그 뒤를 쫓아야 해요.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혜진 씨,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보라색 SUV, 와이파이, 재개발 조합 다 연결돼 있어. 괜히 깊게 파고들다간. 나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형사님, 전 이미 깊이 들어왔어요. 물러설 생각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가 아줌마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도 있었고 혹시 이 싸움에 휘말려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내 앞에 놓인 장바구니, 립스틱 자국, 세연 씨의 휴대전화가 내 발을 묶어버렸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소문에 묻히지 않게. 나는 그날 저녁 미숙 언니와 다시 주차장을 돌며 SUV 단서를 찾기로 했어요. 주차장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여기저기만 비춰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미숙 언니는 주민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보라색 담요 깔린 SUV가 자주 주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숨었을까? 그때 1층 구석 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섬유 조각이 붙어 있었는데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희미하게 아몬드 향이 났어요. 평범한 섬유 세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일반 가정용보다는 훨씬 강하고 독특한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세제가 아니야. 공업용 코팅제에 가까워. 차 내부에서 나온 거라면 그 SUV는 세탁소랑도 연결이 있을 수 있어. 나는 확신이 생겨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미숙 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세탁소라면 재개발 구역 앞에 있는 오래된 세탁소가 떠오르는데? 다음 날 나는 지훈과 함께 그 세탁소를 찾았어요. 좁은 가게 안에는 낡은 드럼 세탁기들이 돌고 있었고 공기 속에는 특유의 화학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벽에는 쌓여있는 영수증 뭉치가 있었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영수증 여러 장의 같은 주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 주소 재개발 구역 안쪽 다세대 주택이잖아. 나는 손끝이 떨리며 종이를 붙잡았어요. 지훈이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혹시 그 다세대 주택이 이 사건의 거점일까? 나는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SUV, 보라색 섬유, 아몬드 향 세제, 반복되는 주소. 그리고 세연 씨가 끝까지 반대하던 재개발 조합. 모든 게 한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다빈이와 함께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다빈이는 블루라이트 손전등과 작은 안테나 장비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모, 여기 와이파이 로그를 시간대별로 분석했어요. BORAOG 신호는 재개발 구역 안에서만 반복적으로 잡혀요. 마치 그 근처를 아지트처럼 쓰는 것 같아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점점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내가 지금 파헤치는 게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라 동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세연 씨의 휴대전화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울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며칠 뒤 나는 도혁과 함께 재개발 구역 근처를 둘러봤어요.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고 집마다 붙은 철거 안내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두운 골목에서 SUV가 나타났어요. 저거예요. 내가 소리쳤어요. 도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은 무리야. 번호판 차폐판 때문에 사진 찍어도 소용없어.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SUV가 내 눈앞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데 안쪽 뒷좌석 창문 사이로 보라색 담요가 흔들렸어요. 순간 창문 틈에서 희미하게 손 같은 게 스치는 걸 봤어요. 분명히 안에 누군가 있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세연 씨야 아직 살아있어. SUV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살아있다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네에는 더 끔찍한 소문이 번지고 있었어요. 세연이가 재개발 조합에서 돈 받고 도망쳤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입방아에 더 신이 나 있었고 진실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소문이 아니라 증거로 보여줄 거야. 내가 직접 이 사건을 뒤집어야 돼. SUV가 사라진 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창문 틈 사이로 보였던 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 세연 씨였어요.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가 불륜으로 달아났다고 떠들고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나는 지윤과 함께 재개발 구역 안쪽을 더 깊이 뒤졌어요. 미숙 언니가 주민명단을 뒤져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이상한 게 있어. 세연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동의서가 조합에 접수돼 있대. 근데 내가 알기론 세연 씨는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이었잖아.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도장이 위조됐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합 애들이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야. 나는 곧장 다빈이를 불러냈어요. 다빈이는 파쇄된 종이를 테이프에 붙이며 하나하나 맞춰내고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모, 이거 보세요. 글자 간격이 다르고 도장 자국이 이상해요. 진짜 도장이 아니라 복사한 걸 더 씌운 흔적이에요. 나는 손끝이 떨렸어요. 결국 세연 씨는 위조된 동의서 때문에 끌려간 거구나. 도혁에게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라고 하긴 어려워요. 법정에선 인정을 못 받을 거예요. 나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형사님, 제가 본 거, 들은 거, 손으로 만져본 게 다 증거예요. 왜 자꾸 아닌 척해요? 지금 세연 씨는 살아있고 우리 눈앞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어요. 도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결국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혜진 씨,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일지도 몰라요. 조합, 돈, 위조, 그리고 조직적인 움직임, 이건 단순히 동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배기음이 울렸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SUV였어요. 이번엔 놓칠 수 없었어요. 형사님, 잡아야 해요. 나는 뛰기 시작했어요. 도혁도 뒤따라왔어요. SUV는 좁은 골목을 뚫고 달아났고 우리는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어요.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SUV가 급하게 꺾이면서 차체가 벽에 스쳤어요. 그 순간 담요 조각 같은 게 흘러내렸어요. 나는 달려가 수건으로 그것을 움켜쥐었어요. 보라색 담요 섬유였어요. 확실했어요. 하지만 SUV는 다시 속도를 높이며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헉헉거리며 손에 쥔 섬유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걸로 충분해. 세연 씨,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그때 도혁이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어요. 혜진 씨, 제발 무모하게 움직이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나 혼자도 버거운데 당신까지 다치면 어떡해요. 나는 그를 노려봤어요. 형사님, 저를 그냥 아줌마라고만 생각하지 마요.
제가 아니면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 속 흔적, 작은 단서, 그걸 잡아내는 게 제 역할이에요. 순간 우리의 눈빛이 부딪혔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도혁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떨림이 밀려왔어요. 알았어요. 그럼 같이 가요. 끝까지.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 깊숙이 작은 불빛이 켜진 듯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손에 쥔 보라색 담요 섬유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거짓 소문을 무너뜨리고 세연 씨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SUV를 놓친 뒤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단서는 점점 모이고 있었어요. 보라색 섬유, 아몬드 향, 그리고 재개발 조합의 수상한 동의서. 이제는 뭔가 더 깊은 곳을 파헤쳐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뒤 지훈이 흥분한 얼굴로 미용실에서 뛰어나왔어요. 혜진아, 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라색 담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 어떤 세탁소에서 자주 맡겨지는 담요라나 봐.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미 짐작했던 그 세탁소였어요. 우리는 다시 그 세탁소로 향했어요. 가게 안은 늘 화학세제 냄새가 진동했고 사장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내가 영수증을 슬쩍 훑자 똑같은 주소가 계속 찍혀 있었어요. 그 주소는 재개발 구역 안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여기가 분명 아지트일 거야. 지우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도혁 형사랑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우리만 가야 해. 경찰에 알리면 바로 증거를 치워버릴 수도 있어. 밤이 되자 나는 다빈이에게 부탁해 작은 장비들을 챙겼어요. 휴대용 블루라이트, 미세한 마이크,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 감지기까지. 아줌마 탐정이지만 내 조카 덕분에 장비만큼은 어디 프로 못지 않았어요. 다세대 주택은 낡고 음습했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나는 수건을 손에 감싸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안에 들어서자 작은 책상 위에 위조된 서류들이 널려 있었어요. 주민등록증 틀, 인감도장, 복사기로 찍은 흔적까지.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며 숨을 죽였어요. 이건 신분 위조 장비야. 이 사람들 아예 정체를 바꿔가며 움직이고 있었어. 그 순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아, 이거 봐. 그녀가 집어든 서류에는 윤성우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성우는 내 남편 이름이었어요. 말도 안 돼.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 중인데 어떻게 여기에 이름이 있는 거야?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혹시 남편이 관련된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성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건 분명 누군가가 남편 이름을 도용한 거야.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방에 있다는 남편이 혹시 사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편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걸까?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도혁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위험한 짓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형사님 보세요. 제 남편 이름이에요. 이 서류에 찍혀 있어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도혁은 서류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진짜군요. 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남편이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남편 이름을 훔쳐 쓴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정말 관련돼 있다면 난 믿고 싶어도 믿기 힘들어져요. 도혁이 내 손등 위에 손을 살짝 얹으며 낮게 말했어요. 혜진 씨, 진실은 곧 드러나요. 너무 앞서서 상처받지 마요. 그 순간 그의 손길이 전해져 오며 내 심장이 요동쳤어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손을 빼내며 고개를 돌렸어요. 전 멈출 수 없어요. 남편이든 누구든 이 안에 진실이 숨어 있다면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그때 방 한쪽에서 서랍을 열자 작은 봉투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은행 대여금고 출입증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도 내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뭐야? 남편이 대여금고를 쓴다고? 그럴 리 없어. 내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방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혼란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봉투 속 대여금고 출입증을 한참 동안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려서 심장이 쿵쿵 소리를 내며 요동쳤어요. 남편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는 그 종이가 내 눈앞에서 꿈처럼 흔들렸어요. 도혁 씨, 보이죠? 이건 제 남편 이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지방에 근무 중이에요. 여길 드나들 수가 없어요. 도혁은 눈을 좁히며 종이를 살폈어요. 분명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 남편분이 직접 온 건지 아니면 이름을 도용당한 건지 확인해야 해요. 너무 단정하긴 아직 일러요. 단정? 형사님, 이걸 보고 어떻게 담담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혹시 이 사건에 엮여 있다면. 말끝이 떨려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불길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혹시 남편이 조합과 손을 잡고 나 몰래 세연 씨를 끌어들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가 남편을 이용해 더럽게 꾸민 건 아닐까? 도혁이 내 어깨를 살짝 눌렀어요. 혜진 씨, 차분히 생각합시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결국 증거가 말해줄 거예요. 남편이 결백한지 아니면 연루됐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장바구니 옆에 대여금고 종이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 결혼 생활, 내 가정, 그 모든 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점점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빈이와 함께 은행으로 갔어요. 대여금고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점 안에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빈이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주변 와이파이 로그를 추적했어요. 이모 이상해요. 어젯밤에도 여기서 BORAOG 신호가 잡혔어요. 나는 온몸이 굳었어요. 보라. 또 그 이름이었어요. 그럼 남편 이름으로 대여금고를 이용한 사람이 사실은 보라일 수도 있다는 거네? 다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생각엔 신분 위조로 남편 이름을 빌려 쓴 것 같아요. 이모 남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남편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남편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도혁이 나타났어요. 그는 서류를 들고 무겁게 말했어요. 조합에서 제출한 동의서들 다시 확인해 봤어요. 세연 씨 이름으로 된 것도 그렇고 혜진 씨 남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위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두 장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량 위조한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세연 씨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거대한 비리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연 씨는 불륜도 잠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조합 비리를 막으려다가 납치된 거라고요.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권력과 돈이 얽힌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는 도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사님, 위험한 줄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만약 세연 씨가 내 가족이었다면 형사님도 멈출 수 있었겠어요? 도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저도 못 멈췄을 거예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이 닿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어요. 도혁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냉정해야 합니다. 나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미 휘말려버린 건 나 혼자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미숙 언니가 급히 뛰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주민회의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혜진아, 큰일 났어. 조합에서 다음 주 안에 동의서를 전부 정리해서 시청에 제출한대. 그 안에 위조된 것도 다 들어가 있어.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비리가 공식적으로 굳어버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동네 소문이나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재개발 비리와 신분 위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세연 씨가 갇혀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소문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증명할 단서를 더 찾아야 해요. 남편 이름을 도용한 범인 보라.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조합 서류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 이름까지 도용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보라라는 인물이 점점 더 짙은 그림자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소문은 여전히 불륜 얘기로만 가득했고 세연 씨는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혁과 함께 재개발 구역 다세대 주택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늦은 시각 건물에 들어섰어요. 어둡고 눅눅한 계단을 올라가며 서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전체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뭐야 정전? 도혁이 중얼거리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간 엘리베이터가 삐걱거리며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지만 곧 철컥하고 닫히더니 나와 도혁은 안에 갇혀버렸어요. 불빛은 꺼지고 좁은 공간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형사님, 이거 일부러 누가 정전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는 놈들이에요. 어둠 속에서 도혁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하게 울렸어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까운 숨결이 내 뺨을 스치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위험해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혹시 위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무섭고 동시에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그쳤어요. 그때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은 봉투가 툭 떨어졌어요. 우리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도혁이 손전등을 켜자 바닥에 작은 USB가 떨어져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일부러 떨어뜨린 건가? 도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어요.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놈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던져서 혼란을 주려는 걸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USB를 꼭 쥐고 도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손전등 불빛에 반쯤 드러나 있었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혁 씨, 만약 이 USB 안에 진실이 있다면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위험해도 끝까지 가야 해요. 혜진 씨,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당신은 아줌마예요. 위험을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줌마라서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억울하게 욕먹는 거 못 보겠으니까. 내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두려움, 억울함,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도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 내 손등을 덮었어요. 알았어요. 같이 갑시다.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와 두근거림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어요. 숨결이 서로에게 닿을 만큼 좁아진 순간 갑자기 불이 켜지며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어요. 문이 열리자 나는 얼른 손을 빼내고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혁도 눈길을 피하며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곧장 다빈이에게 USB를 가져갔어요. 다빈이는 노트북에 꽂아 파일을 열어봤어요. 화면에 잡음 섞인 음성이 나왔어요. 보라 동의서 도혁.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도역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렸거든요. 나는 도역을 노려봤어요. 형사님, 이게 뭐예요? 왜 USB 안에서 형사님 이름이 나와요? 도역은 굳은 얼굴로 USB를 바라봤어요. 나도 몰라요. 누군가 일부러 내 이름을 집어넣은 걸 수도 있어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 이름이 서류에 있었던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도역의 이름까지 음성에 들어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머리가 아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흔들려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이런 장치를 남긴 거라는 걸요. 나는 USB를 꼭 쥐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끝까지 가서 밝혀낼 거야. USB 속에서 들려온 잡음 섞인 목소리는 내 마음을 산산이 흔들어 놓았어요. 보라, 동의서, 도역, 이 세 단어가 내 귀에 맴돌면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남편 이름이 서류에 있었던 것도 충격인데 이제는 도역 이름까지 나오다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는 걸까? 다음 날 나는 다빈이 방에 앉아 USB를 계속 돌려들었어요. 다빈이는 이어폰을 꽂고 음성 파형을 확대하며 집중했어요. 이모, 이 파일 일부가 손상돼서 잡음이 섞였는데 필터링하면 단어가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초조하게 다빈이 손을 바라봤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파란 선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나자 잡음이 조금씩 걷히며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어요. 보라, 동의서, 위조, 도역한테 맡기면 안전. 나는 숨이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맡기면 안전? 그럼 도역 씨한테 맡기라는 말이었어? 그럼 그 USB를 남긴 사람이 우리를 돕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다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누군가 혜진 이모를 믿고 이 단서를 남긴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역을 의심했던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치밀한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와 도역 사이를 흔들어 의심하게 만들려는 보라의 계략이었을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나는 지윤과 함께 세연 씨의 원룸을 다시 찾았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라일락 향이 진동했어요. 평소에도 세연 씨가 라일락 향초를 좋아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너무 과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나는 코끝을 찌르는 그 향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향으로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한 기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건을 꺼내 바닥을 조심스럽게 문질렀어요. 그리고 블루라이트를 켰어요.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번지자 바닥 위에 희미한 얼룩이 드러났어요. 혈흔이었어요. 이미 닦아낸 흔적이었지만 라일락 향이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 쓰였다는 게 명백했어요. 지윤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세연 언니가 여기서 다친 거야?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싸우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어. 혈흔이 오래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건 흔적을 감춘 거야. 누군가 일부러 향으로 덮은 거야. 그 순간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이자 삐걱거리는 합한 소리였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귀를 대봤어요. 아래에서 공명이 울렸어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여기 뭐가 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작은 틈새를 드라이버로 벌렸어요.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보였어요. 나는 손을 집어넣어 꺼냈어요. 작은 USB가 또 있었어요. 지우는 손을 떨며 속삭였어요. 또 USB야? 도대체 몇 개나 숨겨둔 거야? 나는 USB를 꼭 쥐며 말했어요. 세연 씨가 우리한테 남기려던 거야.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몸이 굳었어요. 문이 삐걱 열리더니 도역이 나타났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바닥을 보더니 우리를 향해 다가왔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USB를 흔들었어요. 도역 씨, 여기서 또 단서가 나왔어요. 혈흔, 향, 은닉 공간, 그리고 USB. 도역은 내 손에 있는 USB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진실을 확인해 봅시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속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혼란스러웠어요. 불신과 신뢰가 동시에 뒤엉키며 내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새로 발견한 USB를 손에 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여기에 세연 씨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몰아쳤어요. 다빈이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떠올랐는데 대부분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어요. 이모, 보안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암호 패턴은 단순한 숫자 조합이에요. 누가 급하게 걸어둔 것 같아요.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어요. 세연 씨가 남긴 거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썼을 거야. 지훈이 갑자기 손을 치켜들었어요. 라일락. 언니가 항상 쓰던 향초 이름, 그거 암호 아닐까? 다빈이가 그대로 입력하자 폴더가 열렸어요. 파일 안에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세연이에요. 만약 이걸 듣는다면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요. 보라, 그 사람은 신분을 바꿔가며 다니는 사람 도장을 위조하고 돈을 흘려요. 그리고 도역 형사도 믿지 말아요. 그도 조합 사람과 연결돼 있어.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녹음 속에서 세연 씨는 분명히 도역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도역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형사님, 지금 들었죠? 세연 씨가 직접 형사님을 의심하라고 했어요. 도역은 주먹을 꽉 쥔 채 낮게 말했어요. 나도 들었어요. 하지만 혜진 씨, 이건 누가 세연 씨를 협박해서 억지로 말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목소리를 조작한 거거나.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만약 진짜라면요? 그럼 난 혜진 씨가 직접 판단할 때까지 옆에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가 말해줄 때까지. 그게 내 방식이에요.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의심해야 할지. 그의 눈빛은 진심 같았지만 세연 씨 목소리는 너무도 절박했어요. 그때 다빈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잠깐만요. 이 녹음 파일, 편집 흔적이 있어요. 원본 위에 다른 소리를 더 씌운 거예요. 음성이 끊기는 부분이 부자연스러워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세연 씨의 말이 조작됐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복원하면 원래 파일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노트북 화면에서 진행바가 조금씩 움직였어요. 몇 분이 지나자 다시 잡음이 거치며 원본 파일이 재생됐어요. 나는 세연이에요. 만약 이걸 듣는다면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요. 보라, 그 사람은 신분을 바꿔가며 다니는 사람 도장을 위조하고 돈을 흘려요. 그리고 도역 형사에게 알리면 안전할 거예요. 나는 그를 믿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까 들었던 믿지 말라는 말은 잘린 뒤 억지로 더 씌워진 거였어요. 원래는 믿으라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나는 도역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지금은 분명 떨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미안해요. 제가 잠깐이라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세연 씨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려던 사람은 형사님이었어요. 도역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내 눈을 바라봤어요. 혜진 씨가 믿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젠 우리 둘 다 물러설 수 없어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어요. 불신이 거치자 오히려 묘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지훈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속삭였어요. 지금 감정 싸움할 때가 아니야. 더 큰 증거가 필요해. USB 안에 남은 파일을 다 확인해야 해. 다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계약서 스캔본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에는 조합 이름과 거액의 돈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고 그 중간에 보라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나는 종이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잡았다, 보라. 이제 너의 흔적이 명확히 남았어. USB에서 나온 스캔본과 음성 파일은 명백했어요. 조합 비리, 돈의 흐름, 그리고 보라의 이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연 씨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건 확실했지만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누가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숙 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진아, 재개발 구역 쪽에 있는 빈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대. 라일락 향 같다고 해. 라일락.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세연씨 원룸에서도 그 향이 피워졌었죠. 분명 무언가를 감추려는 흔적이었어요. 도혁과 나는 즉시 그 집으로 향했어요. 허물어진 벽돌집, 깨진 창문, 그리고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라일락 향. 코끝을 찌르는 그 향은 달콤하면서도 어쩐지 불길했어요. 이거 분명 무언가를 덮으려는 거예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도혁은 권총을 챙기며 낮게 대답했어요. 안에 들어갑시다. 하지만 조심해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어요. 집안은 어둡고 눅눅했어요. 바닥에는 낡은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고 구석에는 향초가 아직 피워지고 있었어요. 푸른빛 블루라이트를 켜자 벽과 바닥에 희미한 얼룩이 드러났어요. 피었어요. 이미 오래된 것 같았지만 곳곳에 라일락 향이 덮여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꺼내 바닥을 문질렀어요. 먼지가 뭉텅이로 일어났고 그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또 다른 USB와 사진 뭉치가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조합 간부들과 정체 모를 여성이 함께 술자리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보라색 스카프가 걸려 있었어요. 얼굴은 희미하게 가려졌지만 웃음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저 여자가 보라야. 나는 속삭였어요. 도혁은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마를 짚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신분을 바꿔가며 움직이던 보라가 바로 조합 뒤에서 돈을 굴리던 인물이에요. 그녀가 세연 씨 납치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깨지며 돌멩이가 날아들었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몸을 낮췄어요. 돌에는 종이가 묶여 있었어요. 종이를 풀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만 알아봐라. 더 이상 파헤치면 내 가족이 위험해진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남편, 아이 그리고 나를 돕는 지윤, 미숙 언니, 다빈이까지 모두를 위협한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선 넘었어.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혁이 내 손목을 꽉 잡았어요. 혜진 씨, 지금부터는 제가 앞장섭니다. 당신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돼요. 형사님, 제가 없으면 이 단서 못 찾아냈을 거예요.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순간 눈빛이 부딪혔어요. 좁은 공간 라일락 향이 퍼진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서 온몸을 덮쳤어요. 혜진 씨 도혁이 낮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어쩐지 진지하면서도 떨려 있었어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말릴 때가 아니에요. 세연 씨부터 찾아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점점 이 형사에게 기대고 있었고 그의 말과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걸. 밖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고 라일락 향은 더 진하게 번졌어요. 하지만 그 향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려는 적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보라,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 내가 아무리 라일락 향으로 가려도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동네 아줌마 탐정이란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어. 라일락 향으로 가득했던 그 집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걸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USB, 위조된 서류, 사진, 위험 메시지까지. 모든 단서가 내 손에 들어왔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해야 했어요. 다음 날 나는 지윤과 미숙 언니를 불러 모았어요. 다빈이까지 합세했어요. 우리 4명은 마치 작전 회의를 하는 듯 둥그렇게 앉았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주민회관에서 공개해야 해요. 소문은 소문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눈으로 보여줘야 해요. 지윤이 불끈 주먹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용실 손님들이라도 직접 들어야 입방아를 멈추지.
미숙 언니도 서류 뭉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경비실에서 CCTV 원본 가져왔어. 수정 안 된 거야. 거기 SUV 찍혔어. 다빈이는 노트북을 들어 올렸어요. USB 안에 있던 원본 음성 파일 제가 복원했어요. 조작 흔적까지 다 비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어요. 내 곁에 이렇게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주민회관에 모임을 잡았어요. 재개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사실 나는 그 자리를 진실을 터뜨리는 무대로 삼으려 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세연이가 불륜으로 도망갔다더라, 조합에서 돈 받고 도장 찍었다더라 같은 소문이 여전히 떠돌았어요. 나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연 씨는 불륜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을 받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납치된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줌마가 무슨 탐정이야. 그냥 아줌마가 괜히 나선 거 아냐?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들었어요. 그 위에 보라색 담요 섬유 조각을 올려놨고 블루라이트를 비추자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어요. 이게 SUV 안에서 나온 섬유입니다. 세연 씨 집, 그리고 재개발 구역 빈집에서 같은 섬유가 발견됐습니다. 지훈이 나섰어요. 그리고 이건 USB입니다. 세연 언니가 직접 남긴 음성이에요. 처음엔 조작돼 있었지만 원본을 복원했습니다. 이어 다빈이가 노트북을 연결해 음성을 틀었어요. 나는 세연이에요. 누군가 날 따라다니고 있어요. 뭐라 그 사람은 신분을 바꿔가며 움직여요. 도장을 위조하고 돈을 흘려요. 도혁 형사에게 알리면 안전할 거예요. 나는 그를 믿어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목소리가 뚝 끊기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세연 씨는 결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진실을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한 눈빛이 오갔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낯선 여성이 일어섰어요. 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두른 여인이었어요. 웃음은 서늘했고 눈빛은 매서웠어요. 아줌마, 입이 참 싸네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동네를 뒤흔들다니 무슨 근거로 나를 범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보라.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근거? 이미 충분해요. 당신이 남긴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라일락 향으로 피냄새를 가리려 했고 신분을 바꿔가며 남편 이름까지 도용했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보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어요. 아줌마 주제에 대단하네요. 하지만 증거 따위로 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순간 도혁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보라, 이제 끝이야. 우리가 가진 증거는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야. 법정에서 보자. 회관 안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의 눈이 커지고 웅성거림이 다시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내 가슴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어요. 드디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보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회관 안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보라색 스카프가 걸려 있었고 그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줌마, 참 말 잘하네. 보라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라일락 향? 보라색 담요? 웃기지 마. 그딴 걸로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흔들었어요. 당신이 SUV에서 흘리고 간 담요 조각이에요. 세연 씨 집에서도 재개발 구역 빈집에서도 같은 섬유가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 목에 지금 걸려있는 저 스카프도 같은 재질이에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보라의 목으로 쏠렸어요. 그녀는 잠시 얼굴이 굳더니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어쩔 건데? 아줌마 하나의 말로 날 잡을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회관 뒷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덩치 큰 사내들 몇 명이 보라의 신호를 받자마자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비명, 발걸음, 의자 넘어지는 소리. 지훈이 내 손을 잡고 소리쳤어요. 혜진아,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대로 물러서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였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움켜쥐고 안에 있던 작은 소금통을 던졌어요. 소금가루가 허공에 흩날리며 사내들 눈을 순간적으로 가렸어요. 아줌마다운 방법이지. 속으로 외치며 지훈과 미숙 언니를 뒤로 물렸어요. 도혁이 곧장 뛰어들어 사내 한 명을 제압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내 쪽을 향한 걱정이 느껴졌어요. 혜진 씨 위험하잖아요. 왜 여기 남아 있어요? 형사님 혼자 두면 안 되니까요. 같이 끝내야죠. 사람들이 우왕좌왕 도망치고 회관은 소동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다시 잡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지금 보라가 사람들을 시켜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USB. 세연 씨 목소리, 위조된 동의서, 조합의 돈거래 내역. 전부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USB로 쏠렸어요. 보라의 얼굴이 일순간 흔들렸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입 다물어. 그걸 계속 말하면 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어.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었어요. 가족까지 입에 올리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가족을 위협해도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세연 씨를 찾고 당신의 죄를 밝히겠어. 도혁이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혜진 씨,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진짜 탐정이에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요동쳤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의 말이 내 안의 불씨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보라가 다시 비웃으며 손짓하자 사내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장바구니를 휘둘렀어요. 안에 있던 전단지 뭉치가 허공에 흩날리며 시야를 가렸고 미숙 언니가 그 틈을 이용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회관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이제 판세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 일부는 보라의 만행을 눈으로 확인했고 의심이 진실로 바뀌는 순간을 마주했어요. 나는 마이크를 꼭 붙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보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끝은 정해졌어. 동네 아줌마가 널 무너뜨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겠지. 회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사내들이 날뛰며 사람들을 위협했고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어요. 장바구니 하나를 꽉 움켜쥔 채 증거를 지키겠다는 결심으로 단상에 버티고 섰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미숙 언니가 신고한 덕분이었어요. 곧장 회관 앞에 경찰이 몰려들고 사내들이 우왕좌왕 흩어졌어요. 보라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비웃으며 나를 노려봤어요. 아줌마, 오늘은 이겼다고 착각하겠지. 하지만 넌 내 상대가 아니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당혹감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도혁이 앞장서서 보라의 손목을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보라, 넌 끝났어. 증거도 확보했고 주민들도 다 봤어. 보라는 이를 악물며 발버둥쳤지만 이미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며 밖으로 끌어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며 내 쪽을 바라봤어요. 정말 불륜이 아니었어? 납치였다고? 세연 씨는 어디 있지?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때 회관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어요. 바로 세연 씨였어요. 나나 여기 있어요. 순간 회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곧 이어 울음과 환호가 터졌어요.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세연 씨는 흔들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어요. 불륜도 아니에요. 저는 진실을 지키려다 잡혀 있었을 뿐이에요. 혜진 씨가 저를 지켜줬어요. 아줌마가 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솟구쳤어요. 억울함이 풀리고 소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진실은 소문보다 강합니다. 작은 흔적, 생활 속 단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연 씨의 억울함을 덮어버릴 뻔했어요. 하지만 아줌마의 눈은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회관을 울렸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회관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그때 도혁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혜진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이 사건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사님, 아줌마 탐정이 괜히 아줌마 탐정이겠어요? 립스틱, 수건, 장바구니로도 진실을 잡아낼 수 있다니까요.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긴장과 안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같이 해줄 거죠? 나는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사님이 저만큼 눈썰미 키우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무겁고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순간적인 해방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우리 사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나는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회관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별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보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세상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으로 가득할 테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아줌마 탐정 윤혜진. 이 이름으로 어떤 진실도 끝까지 밝혀낼 거야.